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뭘 보려고 하냐면, 어, BIM이 그 건설 설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할 거는, 어, 그러면 이제 설계 이외에 시공, 특히 시공 분야에서 BIM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어 할 만한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요. BIM을 이용해 가지고 시공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시공에서 활용되고 있는 거를 또 다시 활용을 해서 설계에서 그걸 또 응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시공에서 활용되는 사례들을 주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걸 또 건축에서는 어떻게 또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거는 BIM 기반 건설 시공입니다. 그래서 건설 시공 분야 아까 뭐 살짝 봤지만 이런 분야들에서 BIM을 활용해 가지고 이미 쓰고 있고요. 그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또 설계 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넘기면 첫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량을 뽑는 거예요. 물량을 뽑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10 몇 주차죠? 10, 한 2주차, 3주차쯤 가면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때 할 건데, 그 앞에서도 우리가 다루긴 할 겁니다. 이게 일람표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우리가 모델링만 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물량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물량을 뽑으려면 아무래도 정확한 모델링이 기본이고요. 그 모델링을 설계 단계에서 잘 해줘야 시공 단계에서 필요한 물량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테클라 스트럭처라고 하는 건데, 테클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마이더스라고 하는 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마이더스는 구조 분야에서 쓰는 소프트웨어고, 구조 계산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게 건축으로 치면은 약간 오토데스크 같은 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토캐드를 안 쓰고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듯이, 구조에서는 거의 마이더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절대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마이더스 IT라고 하는 회사가 국내 기업이에요. 그래서 국내 기업인데 불구하고 전 세계를 거의 주름 잡는 구조 분석 쪽에서 이렇게 가장 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마이더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테클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테클라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유명한 소프트웨어는 아니었었는데, 이게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들 CCTV 사옥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에 지어져 있는 거고요. 램크러스가 설계를 할 때 이 테클라 스트럭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좀 굉장히 좀 유명해졌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BIM, 그러니까 IFC를 지원하는 구조 분석 그리고 구조 모델링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CCTV 사옥이 이렇게 꺾여 있는데, 아마 복도에 지나가다 보면 예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모형을 봤을 거예요. 이렇게 꺾여 있는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타워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상부에서 캔틸레버 형태로 꺾여 있는데, 이 돌출된 것이 서로 만나가지고 만들어지는 약간 베비스티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건물인데, 그거를 지을 때 이 테클라를 이용해서 구조 분석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물량 산출도 했고, 이래서 좀 많이 유명해졌고요. 최근에는 BIM을 지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징은 그런 게 있고요. 아, 이거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물량을 뽑을 때, 여기 지금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 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볼트 너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죠. 이 볼트 너트 모델링을 해줘야 돼요. 이거 해줘야 되는데, 사실 구조 설계 사무소에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어, 완벽하게는
조금 어렵고요. 이게 설계사무소에서 좀 도움을 줍니다. 모델링을 좀 도움을 줍니다. 왜냐면 IFC라고 하는 걸 지원하니까 IFC라고 하는 걸 이걸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레빗이나 이런 데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이거를 IFC로 변환을 이렇게 해주면 이 파일을 테클라에서 불러와서 이렇게 형상 정보를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한 거를 다시 IFC로 넘기면 다시 레빗이나 우리가 뭐 아키캐드 또는 뭐 다른 소프트웨어 뭐 디지털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데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제 확인할 건 뭐 어떤 게 있냐면, 여기도 나오지만 적산이라는 게 있고 물량 산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물량을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견적을 내야 되죠. 우리가 여기에 이 볼트너트가 몇 개가 들어가 있지, 이 H빔이나 이렇게 형광이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런 철골들이 얼마나 사용되는지 우리가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재들을 특히 모양이 이렇게 반듯한 애들은 또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 특이한 형태, 요런 형태 같은 것들은 좀 특이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애들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런 애들은 공장에서 주문 제작을 해야 되는데 주문 제작을 하려면 정확한 형상 정보가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공장에서 또 생산을 하려면 우리가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쓰려면 이제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일단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어느 정도 부재가 공장에서 생산 가능한지, 그리고 기성 제품 같은 생산되어 있는 원래 모양들을 우리가 얼마 쓸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요. 돈이 얼마가 들지. 그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 철골이니까 이 철골이 얼만큼 들어간다. 부피가 얼만큼 들어간다. 요 모양은 몇 개가 필요하다. 요 모양은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걸 가지고 물량을 뽑습니다. 그럼 계략적인 이제 견적이 나오는 거고요. 이 견적을 정확하게 또 계산을 하려 그러면 요런 애들, 이 H빔이나 I자 빔이나 이런 애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만약에 13m가 필요하다 그러면 13m짜리 제품이 있으면 사실 제일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3m가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별도로 주문을 해야 되고, 그래서 13m까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올 때는 15m짜리를 사다가 현장에서 잘라 가지고 써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드락이라고 하는 거를 쓸 때, 모형을 만들 때 우드락이 A1 사이즈로 딱 고정이 돼 있잖아. 그거를 우리가 사다가 우리가 편한 대로 잘라서 쓰잖아.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철골이 될 수도 있고 뭐 볼트 너트가 될 수도 있고 뭐 콘크리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주문을 할 때는 기본 수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물리적인 절대적으로 들어가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본적인 단위가 또 존재를 하죠. 우리가 콘크리트를 뭐 900kg 정도가 필요한데 이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가지고 올 때는 900kg이 주문이 안 될 수도 있어. 최소 수량이 톤 단위로 할 수도 있죠. 1톤, 2톤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잖아. 그죠? 물량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사에 들어가는 양과 실제로 실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주문을 하고, 그러니까 발주를 넣는다 그러죠. 이 발주를 넣을 때 필요한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적사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단가와 그 다음에 수량을 계산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 물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측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드락을 한 장이면 다 쓸 줄 알았는데 모형을 만들다 보니까 한 장으로 조금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유분을 또 확보를 해야 되냐.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이 적산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오류나 오차를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주문을 해요. 그래서 뭐 많게는 한 30% 정도의 여유를 주고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적산이라는 것과 우리가 모델링상에서 추출하는 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오차가 실제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존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그런 차이들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BRM에서 사실은 어렵다 라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적산 그리고 견적 이런 거는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 산출이 일단 돼야 그걸 토대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를 줄이려면 사람이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컴퓨터에서 계산하는 게 쉽고 빠르면서 정확하겠죠.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테클라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마이더스 IT에서 지금 뭐 IFC를 지원하는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개발이 완료됐는지는 확인을 못 해봐서 모르겠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BIM에서 그거를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적상 같은 경우에는 물량 산출 우리가 모델링에서 뽑은 것보다 조금은 더 단위가 커진다. 20-30% 정도의 여유를 준다 라고 하는 정도. 그리고 이거를 모델링 하면서 물량도 뽑지만 간섭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 간섭 체크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한 물량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넘어가서 CNC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CNC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밀 가공 또는 뭐 선반 가공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부재가 일반적인 부재 형태만 있으면 뭐 제일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좀 비정형 형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그 특별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철골 그 빔을 만들 때는 보통 주물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제 프로파일 방식이죠. 이렇게 쭉 뽑아내는 익스트루드 시키듯이 단면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쭉 뽑아내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애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깎아내야 돼요. 깎아낼 때 이거를 우리가 선반 가공이라고 부르고 강관이나 이런 것도 만나는 부분, 동그란 관이 있다, 원형 관이 있다. 그럼 이 관 두 개가 만나게 되면 만나는 부분이 안 맞죠. 형상이 안 맞죠. 그러면 그게 잘 맞도록 이제 깎아내야 되는데 이런 깎아내는 것들을 할 때 어떻게 어떤 각도로 만나는지를 계산해서 깎아줘야 되잖아. 그죠? 그냥 무조건 깎으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걸 할 때 이런 CNC 가공이라는 걸 쓰고 있고 CNC 가공이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용해서 뭐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사례를 하나 볼게요. 자, 이건 CNC 가공에 관련된 거고요. 틀어보면 지금 여기도 약간 나오지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아이언 이런 거를 깎는 거예요. 이렇게 좀 커다란 때를 이렇게 깎아내는 이런 좀 작은 거를 깎아내는 건데 우리가 건축할 때는 굉장히 큰 거를 깎아내겠죠, 그죠? 그렇지만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이 돼야 되니까 사람이 깎는 거는 어렵죠. 기계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고 기계의 도움을 받을 때 정확하게 설계된 모델링 파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모델링 파일을 우리가 별도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BIM 모델링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버나 이미 모델링 돼 있는 정도만 보면은 공장에서 쉽게 서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금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깎으면 나중에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이 된다. 이게 지금은 아이언맨을 만든 거지만 부재가 우리가 철골로 만들었을 때 어떤 부재가 굉장히 복잡하게 빔이 한두 개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개가 만나야 된다던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아주 정밀하게 이런 접합부 디테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다시 PPT로 넘어가서 이런 CNC가 있다 라는 거고요. 아까 보여준 CN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 들었던 그 3D 프린터 있죠? 그거랑은 약간 반대 개념이 되겠죠.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쌓는 방식이라고 하면 저거는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깎아내는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식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 철근 상세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델링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그러면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들어있는데 그 철근까지 모델링하는 거는 사실 좀 많이 어렵잖아,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레빗 스트럭처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를 만들어 주게 되면 이 정보를 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 철근을 이제 배근을 한다 그러죠. 이게 작업을 할 때 굉장한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구조 계산에 의해서 이게 정확하게 뭐 어느 부분에 몇 센치 정도 올라가 있어야 되고 몇 센치 부분 밑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는 앤데 철근을 너무 촘촘하게 배근을 하게 되면 그 철근 사이로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가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갈의 골재의 크기까지 생각을 해서 배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정확하게 가능한지 안 한지, 강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하는 것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배근을 한 거를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걸 보고 현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디테일을 풀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레빗 스트럭처로 했었고, 지금은 레빗 스트럭처라는 거를 따로 쓰지 않고 그냥 레빗 안에서 이런 것들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시공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한 13주차쯤 되면 저랑 이제 해볼 건데, 오토데스크에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이제 공정 계획, 시공 계획, 시공 순서, 그 다음에 장비들이 현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크레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크레인의 회전 반경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공사를 할 때 어디에 자재를 쌓아놨다가 크레인으로 어떻게 끌어올려 가지고 여기에다가 옮길 거냐, 이게 회전 반경은 나오는지, 이 주변에 건물이나 뭐 가로등, 가로수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합니다. 이런 체크를 할 때 나비스웍스를 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관리라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 어디까지 공사가 돼야 되고 둘째 날은 어디까지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체크를 할 때 예전의 방식으로 하면 도면을 보면서 뭐 요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공사를 했는지 여기서 체크를 하면 기둥은 몇 개 시공을 했다, 바닥판은 몇 제곱미터를 했다 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바닥판을 몇 제곱, 기둥을 몇 개를 박았으면 콘크리트는 얼마가 사용이 됐고 철근은 얼마가 사용됐고, 이거를 하는데 인부는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사비를 계산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뭐 완벽하게 자세한 거를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것들도 한번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여드리는 정도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 먹매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본 적이 잘 없을 텐데 최근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규모가 좀 작거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를 딱 정해요. 우리가 주춧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준점을 딱 잡아놓고 그 기준점에서 벽이 가로로 몇 미터, 세로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 지점을 또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줄을 쫙 쳐요. 줄을 쫙 친 다음에 그 줄에 먹을 매긴 다음에 그거를 탕 튕구면 땅에 이렇게 선이, 까만 먹선이 이렇게 쫙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럼 그 선을 기준으로 해서 거푸집을 세운다거나 벽돌을 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거를 이제 디지털화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를 쏴가지고 하는데 수평 수직으로 레이저를 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3차원으로도 이거 가능해요. 3차원으로 쏘게 되면 좀 더 우리가 기준 선들을 확인하기가 쉬워지겠죠. Grammarly can help you write quickly and confidently, so you never have to slow down at work. 보여드릴게요. We are entering the era of 3D and holographic 이거는 computing, and 예시인데 there is definitely no shortage of 3D and holographic 식이에요. displays 그래서 at CES. 약간 Here's one 홀로그램처럼 that you see right 보이는 now. 거지. This is made 이게 by 레이저, 3D Kinomo. 레이저를 It is 쏴가지고 a 프로젝터를 3D 쏴가지고 holographic 이런 display. 3차원 Now it's 형태가 actually not 보기 true 3D because if you walk 쏩니다. around 그럼 it, 이거를 the perspective doesn't 쫙 change. 쏴놓고 However, they do 기준점 a 잡아놓고 great job in 이거를 딱 tricking your 쏴가지고 eyes to thinking this is a true 건물을 시공하거나 3D hologram that they're 거푸집을 했을 projecting. 때 Basically what it is
is 다 a 맞춰져 bunch 있는 of light 상태로 이게 딱 sticks 나오니까 that are spinning 하는 게 around super fast. 수월하겠죠. You can 아무래도 see here in a 예전 video that I 방식보다 shot with a 정밀하겠죠, 그죠? different frame 오차를 rate. 줄 You can 수 actually 있겠죠? see the light 이런 sticks 식으로 kind of spinning around. 사용되고 But overall, really, really good job. Now to get around the issue of and as you look at projection, the best you can get right now as far as 3D projection in holographic computing is about to explode, and I cannot wait for the future that we're going to live in. There you go, just a quick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PPT로 넘어가서 그 다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는 얘기를 계속 자꾸 설명 중에 나오는데, 그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공장에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현장으로 반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국내에서 해외로 뭔가를 가져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국내에서 생산이 안 돼서 해외에서 생산해 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도면을 줬을 때는 도면은 아무래도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도면에 우리가 평소에 쓰던 언어가 아닌 거를 쓰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서로 통역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생기는 이제 약간의 오류들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 이거를 3차원으로 그냥 주게 되면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3차원으로 보고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니까. 물론 도면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데, 도면은 3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3차원으로 주게 되면 그런 과정이 이제 생략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게 요즘 또 건설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CNC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파일을 받아서 직접 컴퓨터에 입력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일만 입력해 놓으면 로봇들이 컴퓨터가 알아가지고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공정이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단계들이 요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도 활용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로봇 팔 이런 걸로 사람이 뭔가를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로봇가 이제 작업을 하고 이런 것들도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제품, 그러니까 부재를 여기에 끼워야 된다. 그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XYZ 좌표가 있고 그 제품을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로봇 팔이 그거를 그 위치에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끼울 수 있는지를 계산을, 각도나 이런 걸 계산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움직여서 거기에 딱 가서 고정시켜 놓으면 다른 로봇 팔 하나가 더 와가지고 뭐 용접을 하거나 볼트너트로 조립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훨씬 더 정밀하고 빠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지만 BIM이라고 하는 게 이런 데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옮기거나 해외에서 만든 걸 국내로 가져와야 되는데, 물건을 이제 배에 실어 오거나 뭐 기차에 싣거나 어떤 식으로든 옮겨야 되는데, 그때 그냥 옮길 수는 없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컨테이너나 이런 데 이거를 넣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컨테이너 하나를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죠? 그러면 무게도 있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몇 개 옮기느냐가 돈이에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가득 채워야겠지. 최대한 많이 가득 채워야 되는데, 정확하게 거기에 빈틈이 없게끔 채워야 되는데, 막 채우다 보면 나중에 이거를 꺼내면 이게 무슨 부재고 어디에 들어가는 부재인지를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막 씁니다. 뭐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무슨 부재다라고 막 아무리 써줘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QR코드 방식으로 해서, QR코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IM 모델링을 할 때 모델링 안에 넘버링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A-1번 부재다 라고 거기에 입력을 해 놓으면 나중에 A-1번 부재가 있으면 그 부재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조립돼야 되는지를 BIM 모델링에서 검색하면은 이 부재는 어디에 들어가는 부재고 몇 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딱 뜨는 거야. 그러면 굉장히 쉽겠죠. 그죠? 물건을 찾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공하는데 굉장히 좋겠죠. 이런 것들을 미리 BIM으로 우리가 이런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굉장히 쉬워진다 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 라는 거고요. 여기에 뭐 컨테이너에 실을 때는 이거는 BIM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다기보다는 BIM 파일을 이용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상태로 안전하게 파손이 안 되게끔 적재를 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거고, 나중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나중에 운반을 위해서 어느 특정 규모로 이거를 단위로 잘라야 되겠죠. 뭐 컨테이너가 20m 밖에 안 되는데 25m 짜리 부재를 컨테이너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20m 단위로 이거를 잘라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잘랐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조립했을 때 구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이런 테스트들도 여기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굉장히 좀 실무적이죠. 그죠? 그 다음 시공 관리라고 해서 5D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5D는 3D가 X, Y, Z축을 이야기하는 거면 4D는 X, Y, Z축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고, 5D는 여기에 비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5D를 이용해서 우리가 공사비라고 하는 거를 계산을 할 때, 이거는 미국 사례인데 미국에서 저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시공을 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법을 썼을 때 비용이 얼만큼 증가한다, 내려간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 어떤 부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반입했을 때 공사가 쉽다, 어렵다,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공사비를 가장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계산을 한다 라는 거고요. 그걸 이용했을 때 공사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으면 나중에 공사비가 어디에서 증가했는지, 어디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들을 이 소프트웨어에서 찾는다 라는 것들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요즘은 예전에는 조그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요즘은 집 한 채를 지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3D 프린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도 굉장히 확보가 잘 돼 있고요.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죠. 왜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만 가지고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콘크리트 안에 철근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장재도 필요하고 외장재도 필요하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게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멀었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나 둘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 중이다 라는 거고, 부분적으로는 전체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디테일한 부재나 이런 사람이 만들기 어려운 모양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이거를 현장에 가져가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쓰는 방식은 이미 잘 되어 있고 굉장히 효과가 이미 검증이 됐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 나왔는데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드론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애매하고 사용성이 이렇게 좋진 않았지만, 요즘은 드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확보가 되고 있고 현장에서 실제로 씁니다. 예를 들면 감리 같은 걸 해야 될 때 공사 현장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드론을 날려서 그걸 보면서 체크를 하는 것, 그리고 예전에 드론을 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은 드론이 경로 비행이라 그래서 이 드론이 높이는 얼마, X좌표, 뭐 Y좌표, Z좌표는 얼마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그 입력된 길을 따라서 드론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 촬영을 하면 전문가는 그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화면을 보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유감 검사를 하는데 실제로 쓸 수가 있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드론에 카메라를 붙여서 사진을 찍으면 그 사진을 3차원으로 변환해주는 또 기술이 있습니다. 포토그래메트릭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사진을 3차원으로 바꾸는 기술을 이용하면 BIM 모델링이 있고, 사진을 촬영한 걸로 3D를 만들어서 확인을 하면 실제 지어지는 건물과 BIM 모델을 또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합성 검사를 하게 되면 또 제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데 유용하게 최근에는 사용을 하고 있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나중에는 드론이 로봇팔이 움직여서 공사를 하는 것처럼 드론이 이런 부재들을 잡아가지고 날아가서 그 위치에 내려놓고 우리가 레고 블럭 쌓듯이 그런 식으로 시공하는 것들도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프리패브
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던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고요. 모듈러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공장에서 만든 거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는 이거를 적층하는 방식과 조립하는 방식만으로 공사가 완료되게끔 하는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관, 덕트, 전선 이런 것들은 모듈화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실제로 공장에서 만든 거를 현장에 가서 그냥 탁 내려놓기만 하면 집이 완성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설 건물로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모듈러 주택에서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패브화에 중국이 또 좀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빌리온 5층짜리 오피스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뭐 24시간 만에 완성을 했다. 이런 것들이 동영상이 있어요. 물론 이게 완벽하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공사가 24시간 만에 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실제로 사람이 직접 공사를 한다 그러면 뭐 아무리 빨라도 한 3, 4개월 정도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장에서 만들어 온 거를 차가 계속 들어와 가지고 쌓기만 하면은 완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동영상이 지금 혹시 깨지지 않고 잘 돼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크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거를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안 잡혔네. 지금 여기 보면은 트레일러들이 계속 오죠. 공장에서 생산한 부재들이 계속 오면은 현장에서는 계속 조립만 하는 거예요. 계속 공장에서 만든 거를 계속 보내주면 도착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겠죠. 도착하는 순서에 맞춰가지고 부재를 현장에서는 조립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24시간 풀로 해가지고 공사를 돌려주면 계속 차들이 밑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트레인이 계속 부재를 집어 올리고 있고, 집어 올리면서 이 밑에는 또 이제 내장재, 외장재를 또 유리도끼 가지고 해야 되죠. 그래서 밑에는 밑에대로 하고 위에는 위에대로 쌓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한다. 이건 프리패브리케이션의 아주 극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 안 하는데 중국은 이런 것들을 시도를 좀 많이 하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BIM을 이용해서 현장에서는 시공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네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뭐 다는 아닙니다. 부분적인 사례들을 보여줬고요. 좀 재미있는 사례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